안녕하십니까. 회복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9월 29일 일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광안리에 있는 달라스짐 더 프리미엄이라는 피트니스에서 제가 스페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들하고 어깨 복합체와 관련된 기준에서의 강의를 좀 이어가려고 하고요. 삼각근의 운동이 어깨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깨 운동의 기준은 삼각근의 개념이 아니라 숄더와 연결하고 있는 모든 뼈대근들이 사실은 다 어깨 근육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건 단순히 어깨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의학적인 소견, 즉 진단명이라고 하는 기준에서는 로테이터 커프와 관련된 기준에서 극상근이라고 하는 수프라스피나투스에 대한 문제로 병명은 나올 수가 있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관점인 거죠. 어깨를 연결하고 있는 뼈대근들의 기준성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어깨가 잘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로테이터 커프 또는 델토이드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피트니스에서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그 과정 안에 어떤 방식의 운동의 프로세스를 잘 조합했었을 때 내가 원하는 어깨 운동의 방향성들이 좋아지는지를 기준이 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시범을 보이고 선생님들께서 직접 느껴가는 과정을 제가 실무와 연결해서 어떤 순서의 기준을 가지고 트레이닝의 프로그램들이 나열이 되었을 때 어깨에 관련된 구조의 문제나 기능적인 문제를 예방하며 나아가서 관리적인 전략까지도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지를 강의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일부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맥락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실제 현장에 오셔서 선생님들께서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하게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키네지올로지, 즉 도널드 A 뉴만 선생님께서 쓰셨던 책의 내용의 숄더 컴플렉스라고 하는 어깨 복합체에 수록된 사진입니다. 어깨라고 하는 구조는 하나의 뼈를 표현하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깨는 단일체가 아니라 복합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기준만 놓고 설명을 해보더라도 일단 어깨를 이루는 세 개의 뼈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 뼈의 명칭이 쇄골이라고 알고 계신 클래비클이라는 빗장뼈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과거 용어로 견갑골이라고 하죠. 스카플라라고 하는 뼈입니다. 세 번째가 상완골이라고 하는 휴머러스라고 하는 위팔뼈입니다. 이 세 개의 뼈의 방향이 결과적인 입장에서의 이 기준은 180도에 대한 방향성을 나름대로 이마면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결과적인 관점에서의 180도를 표현하는 것이지 이 과정은 한 번에 모든 뼈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오류를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신 견갑상완 리듬 있죠? 그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되죠? 대부분 아마 이 스카플로 휴머럴 리듬에 대해서 아마 2대1의 관계로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얘기는 휴머러스라고 하는 상완골이 이만큼 움직일 때 어깨뼈라고 하는 스카플라가 1만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좀 운동 각도로 좀 표현을 해보면 상완골이 60도 정도를 움직였다라고 가정한다면 어깨뼈 기준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약 30도 정도가 움직인다라는 얘기로 2대1이라는 비율 관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맞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인 관점에서 180도를 놓고 봤었을 때 ST 관절이라고 하는 기준에서의 60도와 상완골이라고 하는 휴머러스 뼈가 움직이는 120도 정도의 합이 약 180도 정도 된다라는 개념에서의 2대1 관계를 비율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즉, 이 2대1이라고 하는 관계는 결과적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건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보고자 할 때는 어깨 자체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깨라고 하는 구조를 표현하면서 견갑상완 리듬에 대한 표의 그림을 보여드렸고 이 결과적인 각도의 모든 합이 180도라고 하는 견갑상완 리듬의 기준에서 2대1이라는 비율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무슨 관점이라 그랬죠? 결과론적인 관점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과정에 대한 부분을 보고자 할 땐 이 어깨를 이루는 뼈들의 각각의
각도들이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쇄골이라고 하는 녀석의 올림 각도라는 게 주어지게 되고요. 어깨뼈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상방회전이라고 하는 어버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각도가 주어지고, 윗팔뼈 입장에서는 벌림이라고 하는 에이비덕션, 외전 각도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세 개의 용어만 갖다 놓고 표현을 해보고 얘기를 드려보면, 견갑상완 리듬에서 표현되는 이 2대1이라는 각도는 세 뼈 중에 2개만 얘기하고 있죠. 쇄골은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죠. 근데 쇄골이 없이 움직일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의 표를 보고 180도가 결과적인 거고, 그 결과적인 관점에서 나의 고객이 180도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기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건 어깨를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쇄골의 위치와 견갑골의 위치와 상완골의 위치가 정상적인 기준의 방향에서 어느 녀석이 잘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견갑상완 리듬을 펼치는 데 있어서 쇄골에서는 올림 각도가 약 25도 정도가 나왔고, 어깨뼈 입장에서는 어버드 로테이션이 60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윗팔뼈 입장에서는 120도가 나와 있어요. 자, 요 세 가지의 각도만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 세 뼈가 하나의 방향, 즉 완전 벌림이라고 하는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크기, 여기서의 크기라는 건 숫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숫자가 아니라 25를 100%로 보시고, 60도를 100%로 보시고, 120도를 100%로 봤었을 때 가장 큰 순서대로 세 뼈의 운동 각도의 크기를 순서적으로 정리해보면 어떤 뼈들의 순서의 정리로 나올까요? 바로 3번, 1번, 2번 순서입니다. 자, 이 말은 2번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근데 어깨뼈가 상방회전이라고 하는 어버드 로테이션에 대한 기준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서브에이크로미얼 스페이스라고 하는 어깨뼈의 봉우리라고 하는 에이크로미온의 바로 밑에 공간에 극상근이 지나가거든요. 극상근 위에 벌사라고 하는 윤활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인대들의 결합 조직들도 같이 공존을 하면서 상완 이두근의 장두도 연결이 같이 돼 있고요. 이 공간의 일정 부분의 각도가 늘 유지가 되는 과정 안에서 정상적인 완전 벌림이라는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얘기를 하면 어깨뼈가 가장 느리게 어버드 로테이션을 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가 운동의 순서를 가져가야 되는지가 이제 이 뼈들이 표현하는 기준 안에서의 정리가 될 수 있는 개념으로 운동이 연이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동을 그대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 운동 순서 자체가 다 꼬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수 없으면 오히려 불편한 고객들 입장에선 더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운동을 리드한다, 지도한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즉 좌표가 명확해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좌표의 기준을 명확히만 알고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앞서 표현드린 대로 쇄골과 견갑골과 상완골이라고 하는 어깨를 이루는 대표적인 세 뼈 중에 어깨뼈가 가장 느리게 참여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견갑상완 리듬의 60도의 크기를 가장 많이 그려가는 각도가 어깨가 약 130도의 벌림 각도를 가져가게 됐었을 때 어버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어깨뼈의 상방회전이 본질적으로 크기를 확 크게 선형으로 그려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 표가 바로 이겁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이 그래프는 SC 관절이라고 하는 쇄골이 올림하고자 하는 각도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요 아래에 점선으로 나와 있는, 제가 요거 분필로 좀 칠하겠습니다. 요 방향성은 AC 관절이라고 하는 견쇄 관절, 즉 AC 관절과 합의되는 관절이 ST 관절이거든요. 따라서 ST 관절의 움직임은 곧 AC 관절의 움직임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순서기 때문에 여기에는 AC 관절로 정의를 한 겁니다. 왜요? 라는 질문은 ST 관절은 윤활 관절이 아닌 거죠. 그럼 윤활 관절이 뭔데? 윤활 관절을 이루는 필수 요소 7가지가 있어야만 윤활 관절로 정의한다라고 하는 나름의 교과서적인 정의가 있죠. 그 정의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인대, 그 다음에 관절 주머니, 윤활막, 그리고 윤활액, 그리고 관절 연골, 그리고 신경, 혈관, 이렇게 7가지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ST 관절은 이 7가지 필수 요소에 해당하는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일단 조인트 캡슐 자체가 없죠. 그럼 일단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C 관절 기준에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아래 졸라맨 3개가 있습니다. 자, 1번 졸라맨, 2번 졸라맨, 3번 졸라맨이 각각 팔을 0도에서 90도, 90도에서 180도의 벌림 과정을 그려갈 때 SC 관절이라고 하는 흉쇄 관절과 AC 관절이라고 하는 견쇄 관절, 이 안에는 견흉 관절이라고 하는 ST 관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관절이 어떤 방식의 각도의 크기를 가지고 대략 몇 도 정도에서 그 관절에서 일어나는 돌림 운동이 크기를 그려가냐라고 하는 그 방향의 크기를 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올림이라고 돼 있고 어버드 로테이션이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방향이라는 거는 올림과 상방회전을 얘기하는 거고, 크기라고 하는 건 각도의 변화가 가장 큰 기준도를 설명을 하는 맥락이잖아요. 자, 이 부분 잘 보고 따라오세요. 자, 먼저 0도에 있었을 때는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90도 정도의 각도가 됐었을 때의 SC 관절과 AC 관절을 보면 윗팔뼈는 90도가 됐는데 SC 관절의 올림 각도가 더 큰가요? 아니면 AC 관절의 어버드 로테이션 각도가 더 큰가요? 당연히 SC 관절의 올림 각도가 더 크다라고 수치상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AC 관절이 몇 도에서 그 각도의 크기를 그려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 각도가 대략 한 130도에서 120도 정도 기점으로 어버드 로테이션의 각도가 거의 극단적 변화를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앞서 언급드린 견갑상완 리듬이라는 게 지금 2대1 비율로 윗팔뼈와 어깨뼈가 동원이 된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윗팔뼈가 120도에서 30도를 그려가는 과정에서 쇄골은 이미 거의 다 올림 상태가 되고 마지막에 견갑골이 상방회전이라고 하는 어버드 로테이션의 기준을 가져간다라는 의미인가요? 자, 이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이해를 잘 하신다면 왜 어깨에서 임핀지먼트가 생기는지에 대한 역학적 개념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이 견갑상완 리듬 분명히 180도는 맞지만, 그리고 2대1이라고 하는 기준의 방향성의 비율은 맞는데 그 비율의 개념 자체가 갖고 있는 기준이 결과론적인 내용인 거지 과정까지 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떤 거죠? 첫 번째, 상완골이 가장 큰 각도로 움직인다. 두 번째, 쇄골이 그 다음의 각도로 움직인다. 그리고 세 번째, 견갑골이 가장 늦게 움직인다 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선생님들께서 견갑골의 각도를 쇄골보다 또는 쇄골과 유사하게만 올려줄 수 있는 방향만 나온다면 어깨의 찝힘이나 어깨의 기능적인 과정이 정상적인 180도의 견갑상완 리듬을 그려가는 그 과정 안에 물리적인 조직에 대한 어떤 압박력이나 스트레스를 상쇄시키면서 갈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서브 에이크로미알 임핀지먼트를 줄여가는 방식이고, 임핀지먼트라고 하는 건 꼭 찝어야만, 부딪혀야만이 아니라 부딪힐 것 같은, 그리고 찝힐 것 같은 이런 것도 압박의 인지기 때문에 그 압박을 인지하는 센서리 모터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더 올리기가 불편한 상황이 되죠. 그러면 행동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더 올리려고 할까요? 안 올리려고 할까요? 당연히 안 올리려고 하겠죠. 찝힐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뭔가 기준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행동의 제약까지 일어나게 되는 상황으로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순서로 가야 될까요?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은 신체의 부위를 운동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오늘은 가슴, 내일은 등, 내일 모레는 어깨, 그 다음 날은 팔, 뭐 이런 식으로 부위별 운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이분법으로 정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어떤 방식이 되든 지금 표현드린 이 과정은 자기가 선호하는 타입에 대한 방식으로 끌고 가는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선호하는 타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구조가 말하는 타입의 기준으로 운동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이 내가 오늘 삼각근 운동을 먼저 할 거야 라고 정의를 했다면 삼각근은 어느 순서의 운동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게 최대 토크에 대한 부분들을 그려가고자 할 때 컨센트릭이라고 하는
구심성 수축과 이센트릭이라고 하는 편심성 수축, 즉 구심성 수축이라고 하는 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 발생하는 거, 편심성 수축이라는 건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힘 발생하는 거, 요 개념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힘의 그레이드를 그룹으로 좀 나눈 겁니다. 무슨 그룹이냐고요? 익스텐서 그룹, 어덕터 그룹, 플렉서 그룹, 에이비덕터 그룹, 인터널 로테이션 그룹,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룹, 이렇게 6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그룹으로 좀 나눠본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오늘 삼각근 운동을 먼저 할 거야. 그 먼저가 요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운동의 순서의 시작을 삼각근으로 할 거야 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삼각근이라고 하는 건 극상근을 포함하여 벌림근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 벌림근에 대해 표현되는 용어가 에이비덕터 그룹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4번째에 들어와 있어요. 무슨 4번째요? 얘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나름대로 정의해보면, 왜요? 힘의 크기가 그러하니까. 여기가 가장 힘을 많이 쓰는 거고 여기가 가장 힘을 낮게 쓰는 개념으로 본다면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룹 중에 이렇게 쪼개서 한번 놓고 보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그냥 정의를 해볼게요. 6개니까 3개 쪼개는 거예요. 그 기준선을. 자, 그랬을 때 약한 그룹의 기준을 가지고 강한 그룹의 기준을 이겨간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의 순서는 선생님들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갖고 있는 힘 발생하는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야 됩니다. 그 기준을 내가 모른다면 운동을 끌고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정상적인 리듬이라고 하는 뼈들의 상대적인 움직임들을 논리적으로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표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그 과정 안에서 선생님들한테 이 표에 대한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과정을 가지고 현장에 가셔서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삼각근 운동이라고 정의했던 그 운동들 있죠. 그 운동들이 최소의 무게를 가지고도 최대의 자극점을 찾을 수 있는 방향점이 형성이 될 거고요. 결국 운동이라고 하는 건 각도 싸움입니다. 이 말은 각도가 이해되지 않으면 운동에서의 승부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어떤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정의하는 게 주동근이잖아요. 근데 주동근이라는 건 하나를 정했는데 그 하나 정한 주동근 이외에 협력근이라든지 기랑근에 대한 개념의 파이가 훨씬 더 크거든요. 이 협력근과 기랑근이 제대로 서포터를 해주지 못하면 주동근이 혼자 일을 하는 환경에서 더 많은 부담 비율을 가져가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에이비덕터 그룹과 같은 상황은 얘네들의 서포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녀석 혼자 얘네들을 이겨나가려고 할 때 오버 액티비티라고 하는 과잉 활성화 기준 안에서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자, 어깨가 불편하다. 어깨를 관리해야 된다. 근데 마사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객은 운동을 하러 왔잖아요. 운동이 곧 관리 전략이 되고 그 관리 전략이 곧 예방 운동이 될 수 있는 기준의 방향성을 제가 명확하게 선생님들께 느낄 수 있고 구조로 볼 수 있도록 가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피트니스 장비, 특히 머신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고객들이 어떤 운동들에 일련의 순서를 가지고 갔었을 때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발달과 안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나의 관절의 기준들을 형성하면서 가져갈지를 체계화된 기준 안에서 역학적인 관점과 생리학적인 관점들, 거기엔 필요하다면 신경학적인 관점들을 더해서 선생님들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론과 실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실기를 가이드하는 전제 조건이 바로 이론입니다. 즉 실기에 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맵을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셨을 때 현장에서 고객을 지도하는 과정들이 체계성을 가지고 고객을 리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은 너무 명확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 때 뵙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지금까지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